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4.15 총선 총평 그리고 인천 지역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 한번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골 손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류건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이한구 전 인천광역시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총선 후보들 여러 공약들을 내걸었는데요. 그 전에 이 인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먼저 이 인천 지역에서 지역구 첫 여성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여성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남영희 후보가 이 재검표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먼저 전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제 지역구가 253명 중에서 29명이고요.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요. 예, 비례대표는 47명 중에서 28명으로 총 57명입니다. 네.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을 비롯해서 12개 시도가 지역구 출신 여성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 인천의 경우는 사실 정당 지지도나 선거 구도 등을 보고 판단했을 때 부평갑의 홍미영 예비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등장하느냐가 유력했죠. 하나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연수을에 이정미. 그 민주당 그 정일영 후보와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역구 출신 여성 국회의원이 처음 배출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 두 가지가 다 무산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구 출신 여성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것 같고요. 네. 동구 미추홀 의뢰 이제 남영희 그 후보 강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긴 했으나 이제 이렇게 낙하산 공천 문제나 좀 뒤늦은 그렇죠. 그런 그 경선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 문제 네. 여러 가지가 좀 겹치면서 당선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20대 총선의 경우에 부평갑 정유섭 후보와 문병호 후보 간에 당초 그 개표 결과가 26표 차이였거든요. 네. 문병호 의원 측이 이제 재검표 요구를 해서 최종 그 개표는 23표 차이로 당초 결과를 번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마찬가지 또 이번에 재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만약에 171표 차이가 만약에 뒤집힌다면 전체 선거 자체에 대한 그 어떤 그 개표에 대한 지금도 막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개표가 부정이 있니 막 이런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가중되지 않겠어요? 예. 교수님께서는 저도 재검표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선관위는 아니에요. 네. 이미 거기에 다 감시위원 다 있고 여러 번 다 확인했을 것 같고 이제 남영희 후보 같은 경우 정말 어려운데 말씀대로 낙하산이었다는 점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차라리 이 지역도 박우석 후보가 됐었으면 아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또 지역에 연고가 없었던 데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청와대에서 며칠간 몇 달간 근무했느냐 이거 참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허위 경력이다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줬고 이런 것들이 172표는 이런 몇 가지만 섞여도 확실히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런 자원이 컸고 전의경 의원도 지금 현역 의원이니까 후보도 연고 없죠. 이거 공천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받은 것은 홍일표 의원이나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도와줘서 그렇지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인천에서 이제 이런 공천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시민들이 분명히 해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일 아까운 게 이정미 후보인데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되고 나서 이쪽으로 그냥 내려와서 활동을 많이 했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천 지역의 큰 자산인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당이나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네. 이런 분들은 시민들이 좀 같이 키워주고 생각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반면에 이 인천시장 출신 이 3인의 총선 결과도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동구 미추홀구 을에 출마했던 안상수 후보 현역 이 의원이죠. 그리고 계양구 을에 송영길 현역 의원 그리고 또 남동구 갑에 출마했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자, 이 세 분의 결과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 15.5%로 3등했습니다. 이게 참 체면이 말이 아니죠. 전 시장에 인천 시당위원장이 출마를 했는데 무소속 윤상현 후보한테 진 거는 물론 네. 상대당 후보한테도 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올바랐다면 정치를 본인이 안 한다라면서 새로운 판을 짜는데 도와주고 새로운 인물을 찾고 이랬으면 이런 모습이 안 나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이제 유권자들이 명확히 선택을 해준 거죠. 이제 하셔라라는 네. 뜻인 것 같고요. 반면 송영길 의원은 상대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대로 됐고요. 네. 이제 앞으로 본인의 길이, 본인은 당 대표와 대권이라는 걸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길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했는데 과연 그 험한 길을 어떻게 이겨낼지 이제 인천 시민들로서는 궁금하고 또 바라보고 또 응원도 해주지만 또 비판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유종복 전 시장이 문제인데 본인 정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보수의 중심 인물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참 어려운 순간이 됐고요. 네. 어떻게 이 어려운 패배한 그러니까 큰 차이도 안 났죠. 큰 차이 나지 않고 진 것을 이겨내고 인천의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정복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또 절치부심해서 이번에 이 국회의원 선거에 또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아깝게 이 고배를 마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이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 관리 실패와 네. 이제 고령에 지역구 따라 관리 실패했다. 배준영 후보와의 사전 그 경선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지역구를 계양갑으로 옮겼다가 네. 뭐 거기에서도 또 낙점받지 못하고 또 이제 미추홀로 이제 동구 미추홀로 또 이렇게 변경하게 됐잖아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상수 후보는 그 때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습이 15.5%라는 이제 아주 저조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네네 이렇게. 그런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뭐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신청했던 곳에 되지 않고 그 이 당 지도부의 공천 번복이라든지 또 중앙에 이제 그동안 너무 중앙에서 신뢰를 잃은 이런 큰 격차들을 이제 따라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앞으로 유정복 그 전 시장이 네. 인천의 어떤 보수의 중심이고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했는데 네, 그렇죠. 뭐 사실은 초기 그 출구조사 결과는 0.9% 차이였지만은 최종 결과는 사실은 많이 벌어졌잖아요. 10,000표 이상으로. 이거는 뭐 사전 투표했던 이 양측의 당의 이 지지층들이 보다 민주당 그 지지층들이 25%가 넘는 사전 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그렇군요. 이런 결과가 사실은 유정복 후보의 나중에 예상보다 더 많은 격차를 벌어지게 한 그런 것 같고요. 송영길 후보는 뭐 일단 그 버티기 작전에 뭐 성공했다고 봐야 할까요? 한번 더 진짜 마지막 공천 그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사실 많은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과연 그 이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이 코로나 위기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현 집권 여당의 국민들로부터 이제 마음을 좀 얻은 네. 이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그 선거 막판에 유리한 그 구도로 갔는데 이것이 없이 진짜 이 민생과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공정 이런 그 기대와 다른 이제 이런 거로 인한 선거 분위기로 갔을 때 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중간에 뭐 험지 출마, 그 당 중진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 여론조사 돌렸잖아요. 김두관 후보는 결국은 그 경남으로 네. 그걸 기꺼이 응해서 갔고 바로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완패를 했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김두관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인이죠. 본인의 새로운 큰 정치하는 어떤 기회가 생겼다고 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무조건 당선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끝까지 사수해서 네. 또 5선이 된 송영길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과연 이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이 그러한 큰 정치를 하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해줬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무게감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당이 어렵거나 또는 이런 그 본인이 큰 정치를 위해서 새로 도전하고 또 새로운 걸 개척해야 되는데
20년을 한 동네에서만 사실은 계속 시장과 국회의원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많은 그런 그 현안이라든지 인천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얼마만큼 해결해 왔느냐 뭐 이런 거 다 보고 있거든요. 유권자들도.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남은 기간에 본인이 더 큰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 스타일도 좀 바뀌고 그리고 그동안 지역 주민과 약속한 또 우리 인천 시민과 약속한 이런 부분도 실현시켜 나가면서 큰 정치적 도전도 병행하지 않으면 뭐 송영길의 5선도 그것이 영원히 갈 것이냐 그런 것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반면 이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남동구 갑 이 출마를 자이든 타이든 선언하면서 만약에 이 당선이 됐다면 정말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뭐 중앙까지 절대적인 신뢰를 얻으면서 무게감 있는 이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아쉽게 이 당선에 실패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이제 그 완패죠, 완패. 바로 반성하지 않고 또 그런 그 현 정부의 일부 그런 실정 이런 걸 틈탄 아주 오만 네. 또 이런 그 이 기본 자질이 안 된 정치인들을 그대로 막 그 주요 지역에 공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보수죠. 그 국민들로부터 뭐 수구척이다, 뭐 적폐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무조건 그 당은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합리적 보수들 또 이 정책이라든지 이 국민들을 좀 진정성으로 이념 대결에서 좀 벗어나는 이제 이러한 그 정치인들을 이제 필요로 한다고 보고요. 뭐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재편하지 않는다면 뭐 앞으로 내년부터 바로 대선 가도와 지방선거 가도가 시작되는데 결코 다시 재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예, 좋습니다. 예. 네, 반면에 뭐 인천 지역 이 후보들 저마다 정말 뭐 굵직굵직한 이 토목 공약 그리고 철도 관련 공약들, 교통 관련 공약들 여러 가지를 내세웠는데요. 자, 4년이라는 임기 동안 이 후보들이 이 당선인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 이 유권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러 공약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공약들 어떻게 다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참 많죠. 네. 토목 공약을 보니까 예를 들어 미추홀 갑의 이 호정식 후보 같은 경우 경인전철 지하화, 네. 또 연수 갑의 박찬대 후보도 제2경인선 신설, 또 뭐 트램, GTX-B,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착공, 뭐 엄청난 청라 7호선 연장이라든지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뭐 말씀하신 이렇습니다. 이 제목만 들어보면 거의 국가 단위의 산업일 이거 정도로. 우리나라 예산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인데요. 네. 유권자들은 이 토목공사를 믿고 찍으셨다면 곧 실망하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대부분 이 큰 토목공사는 4년이라는 임기 중에 착공은커녕 예타에만 들어가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큰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인천에만 주겠습니까? 그렇죠. 전 국가에 다 나눠 가야 되고 돼야죠. 순서라는 게 있고 예산의 사이즈라는 게 있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선거를 위해서 아주 편하게 집어 던지는 공약. 이거는 약속할 때의 공이 아니고 빌공짜 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판단일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선거 끝난 이후에 후보자들이나 당 차원에서도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중에 어떤 것을 좀 빨리 하고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포기할지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런 굵직굵직한 토목공사들이 4년 임기 안에 완공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네, 의견 주셨고요. 또 이 중에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도 다수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건 이 철도 관련 공약의 상당수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네. 뭐 사업이 확정됐다든지 아니면 그 예타에 통과됐다든지. GTX 사업 같은 경우.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그 통과됐거나 예타에 통과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그 공약들은 매니페스토 공약
네. 바로 이것이 어떤 입법 절차를 거쳤냐, 행정 절차를 거쳤냐, 또 예산의 어떤 편성의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번 후보들이 대부분 매니페스토 공약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사회적 격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의 격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 간 이동 격리 뭐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대규모 이런 그 교통망 철도라든지 이런 중복 투자성이 많은 이런 계획들을 전면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해서 예산들을 좀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당장 그 재난 어떤 기본소득이라든지 국민 기본소득이라든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러한 그 격리라든지 이런 사태들이 반복되면 뭐 거의 운행 안 하잖아요. 지금 뭐 대표적인 항공 노선들도 그렇죠. 이제는 90% 이상이 축소하고 있고 급감이 됐다고 철도도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네. 급감되고 있는데 기존 공약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거를 세웠다라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면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사실 일반 유권자들이 이 후보자들이 낸 공약을 하나하나 꼼꼼히 판단하기 참 어려운 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단체들이 이런 정치인들한테 본인들의 어떤 관련 사업을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이런 후보들이 내는 공약이 과연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어떤 매니페스토 공약을 점검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내는 사실은 시민단체의 이런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본인 그 단체들의 제안 또는 시민단체 스스로도 어떤 정치권의 진영 간 이 어떤 경쟁 속에 있죠. 같이 흡수돼 있다든지 네.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 국가 전체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이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이런 집행 이런 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도 못하고 투표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네. 이 국회의원이 지역의 대표이지만 원래 본질은 국가의 대표예요. 그렇죠. 네. 그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국가의 현상, 국가의 미래. 그 코로나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 전 세계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고민해서 공약을 세워야지. 이게 국회의원이 어찌 보면 단체장보다 못한 수준이 돼버렸어요. 내 지역의 이익만 추구할 뿐이지 국가 전체, 국민의 미래 이런 거는 안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좀 21대 국회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양심이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선거 제도가 좀 더 합리적으로 수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도 좀 바뀌고 이런 논의를 좀 시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전 의원님께서는 이 굵직굵직한 뭐 토막, 당장 이 표를 얻기 위한 이 공약보다는 정말 이 미래를 내다보는 뭐 재난에 대비하는 이런 공약이라던가 이런 예산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시민사회 역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교수님께서는 선거구제 개편, 지역구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국가 전체 이익을 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말씀대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된 4.15 총선, 뭐 이제는 정말 여야 힘겨루기보다는 이 인천의 현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조속히 마무리 지을지가 이 과제일 텐데요. 자, 인천 지역 선거구에서 뭐 11대 1대1의 압승을 거두면서 이 박남춘호는 앞으로 이 남은 시정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4.15 총선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총평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요. 교수님께 먼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남춘 시장은 이제 중앙정부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베이스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네. 11석이 적은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동향을 봤을 때 인천이라는 지역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힘은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늘 반면 보면 이렇게 일당 독주 어느 한쪽의 권력이 몰리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180명 중에 튀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역풍은 감당을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당은 이제 어떻게 하면 보수의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낼 것인가, 새로운 미래를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얻을 것인가,
뼈아픈 반성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인천에서는 11대 2가 사실상 11대 2가 됐는데 네. 인천에서 그래도 늘 건강한 것이 어느 한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건강하게 역할을 하고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이가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걸 보완해 주는 것이 시민단체와 언론입니다. 이제 네. 이런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는 그런 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박남준 시장님이라든지 현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훈풍이 이제 예상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적절한 그 견제와 균형, 그리고 또 이것을 이 시민을 최우선한다든지 또 지역 발전을 최우선하는 뭐 이런 노력들이 우선되지 않으면 사실은 암만 다수일 경우에도 오히려 더 다수가 하지 못한 이런 결과들을 그동안 역대 정부들을 보면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그 우려스러운 면들이 이제 우리 그 민주당의 이제 그 당권 도전 또는 대권 도전. 근데 당장 벌써 아주 유력한 후보로 바로 두 그 중진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당이라도 사실은 당내에서 경쟁할 때가 사실은 다른 당과 경쟁할 때보다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인천이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역차별당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많은 그 여야 그동안 정치인들이 중진이 됐어도 우리 인천이 뭐 부산이라든지 목포나 이런 그 해양 도시로서의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국가로부터 차별들을 받아왔잖아요. 네. 이제는 진짜 다수당끼리 모여서 어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해온 4선, 5선이 될 때까지 못해온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제는 우리 지역의 인천의 발전, 또 인천 시민을 최우선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빨리 하는, 뭐 특히 한국 GM 문제 같은 경우가 네. 심각하잖아요. 우리 경제 전체 구조가 재편되기도 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에 떨어져 있는 한국 GM 문제 같은 경우도 너무 아쉽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사실 구체적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내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여당 많은 후보들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우리 인천도 위기입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시민들 서로 당이라도 많은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서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거리를 누비면서 이 시민들과 나눈 인사 그리고 마음가짐을 정말 잊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제 역할을 다 해주는 이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4.15 총선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시사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